자, 교재 90페이지 용역 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여기도 정리를 한번 하면 용역 제공 등에 따른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여기는 지금 일단은 장단기 건설공사를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칙은 진행기준. 원칙은 진행기준. 예외는 단기 건설공사의 쓰다 보니까 잘못 썼네. 기업회계 기준하고 미안해, 다시 쓸게. 미안합니다. 기업회계 기준하고 법인세법 나눠서 써볼게요. 기업회계 기준은 원칙은 진행기준,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은 단기 건설 공사에 대해서 인도기준, 이게 또는 완성기준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인도기준을 허용하고 있어요. 이번 연도에 수익이 너무 커서 세금을 많이 낼 것 같으면, 그지? 실질적으로 이제 완성됐을 때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중소기업은. 법인세법은 원칙은 진행기준이고, 예외는 기업회계 기준상, 인도기준, 완성기준, 계상시 세법도 허용합니다. 근데 우리 기업회계 기준상 인도기준으로 계상하려면 무슨 기업이어야 돼? 무슨 기업? 중소기업에 뭐만? 단기 건설공사만, 그지? 이해갈까요? 지금 보면 기업회계 기준상 우리가 인도기준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기업일 때만? 중소기업 단기건설공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단기건설공사에 대해서 인도기준으로 회계 처리했다면 세법도 그걸 허용하겠다, 그런 뜻이야. 이해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장기건설공사는 안 되는 거지. 단 중소기업은 진행기준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인도기준으로 신고 조정을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칙적으로 보면 여기까지 보면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아요. 진행기준이고 기업회계상 인도기준 회계 처리하면 허용하니까 여기까지는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는데, 중소기업은 진행기준으로 회계 처리했어도 인도기준으로 신고조정 허용하니까 이때 세무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만 필기 한번 해주세요. 진행기준에 대해서 실제 시험에 나오면 이제 이론 시험으로 재무회계 이론 문제로 주로 나와요. 진행기준이 뭔지. 진행기준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진행기준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1월 1일 공사 도급을 맡았어요. 도급액은 1억 원이고, 계산하기 좀 편하게 할까요? 그냥 도급액은 8천만 원. 그 다음에 추정 공사 원가, 공사 기간은 2022년
8월 1일부터 2022년, 2023년 5월 31일까지. 그럼 몇 개월이지? 8월, 9, 10, 11, 12. 8, 9, 10, 11, 12. 5개월에다가 5개월, 10개월이죠, 10개월. 단기 건설 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추정 공사 원가는 2022년도에 4천만 원. 2023년도에 2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할까? 3천만 원, 2천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런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건물을 다 지으면 얼마 받기로 한 거 얼마? 8천만 원 받기로 했으니까 이제 건물 다 지으면 8천만 원이 수익이고, 그지? 예상되는 공사원가는 얼마? 5천만 원이니까 다 지으면 3천만 원이 남는 거죠. 이해 가나요?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만 필기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을 이따가 여기 다 필기하고 쓰셔야 돼요. 그럼 진행률을 먼저 한번 계산해. 진행률. 자, 진행률은 단기 누적 공사원가. 이번 연도에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추정되는 공사원가가 3천만 원인데 실제로 갔다 와요. 실제로. 그러니까 2022년도에 실제 발생한 공사원가는 3천만 원이고 실제도 2023년도도 2천만 원이고 이번 연도에 공사를 시작했으니까 누적 공사원가는 3천만 원이고 3천만 원을 총 추정 공사원가로 나눠서 진행률을 계산합니다. 총 추정 공사원가는 단기 누적 공사원가 얘는 실제를 쓰고 이번 연도 이후에 발생한 거는 아직 발생한 게 아니잖아, 그지? 그죠? 그 다음에 장래에 발생할 추정 공사원가를 더해서 총 추정 공사원가가 나와요. 총 추정 공사원가는 이번 연도까지 발생한 거는 실제를, 앞으로 발생할 거는 추정을 써서 총 추정 공사원가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추정한 거와 실제가 같으니까 총 추정 공사원가는 5천만 원이고 5천만 원 중에 실제가 3천만 원 발생했기 때문에 진행률은 60%예요. 여기까지 할까요? 60%. 보급액은 8천만 원인데 진행률이 60%니까 8천만 원이 60%면 4,800만 원을 수익을 인식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행률만큼. 전기까지 인식한 누적 공사 수익이 있으면 빼줘야 돼. 이번 연도에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전기까지 인식한 누적 공사 수익은 없습니다. 공사 수익이 4,800만 원이고 단기 공사 원가가 3천만 원이니까 단기 공사 이익이 1,800만 원이 되는 거고 2023년도에는 2023년도에 건물이 완공이 된 거죠. 그지? 공사기가 2023년도까지니까 그 이번 연도까지 누적 공사 원가는 5천만 원. 여기는 실제로 쓰는 거죠. 근데 이번 연도에 다 완공됐으니까 여기도 같겠죠. 그지? 5천만 원. 그럼 진행률이 100%고 도급에 8천만 원에 100% 하면 8천만 원의 공사 수익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전년도까지 이미 얼마를
4,800만 원을 인식을 했어요. 그치? 전체 8천만 원 중에 전년도 진행률 60%만큼 이미 공사수익 인식했잖아. 8천만 원에서 4,800만 원 빼면 3,200만 원이 이번 연도 공사수익이 되고 공사원가 2천만 원 빼니까 공사이익이 1,200만 원 나온다는 거지. 이거 가지고 푸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재무회계 문제에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기 문제를 가지고 상기 문제에서 중소기업 가정했을 때 만약에 회사가 지금 이제 공사 수익 금액으로 진행 기준에 의해서 얼마 진행 기준의 공사 수익이 4,800만 원. 4,800만 원. 공사 미수금 4,800만 원 인식을 했고 현금 등이 공사원가 3,000만 원 나가고 공사원가 비용을 3,000만 원을 인식을 했어요. 세법도 원칙은 이제 무슨 기준이니까 지금 진행 기준이니까 진행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럼 원칙적으로는 세무조정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거죠, 그치? 원칙은 안 나와요. 원칙은 조정이 없다. 근데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은 진행 기준으로 계상 시에도 완성 기준 또는 인도 기준 완성됐을 때 다 인식하겠다는 얘기죠. 완성 기준이나 인도 기준은 그지? 완성됐을 때 그 다음 년도에 다 그 수익과 비용 인정이 되니까 완성 기준 또는 진행 인도 기준으로 신고 조정을 허용하고 있어요. 원래는 세무조정이 안 나오는데 신고 조정 허용하면 회사가 공사 수익 잡은 거 이건 수익이죠, 수익. 그러면 이 단기 공사 수익 4,800만 원은 이미 수익 인식했는데 세무조정하면 무슨 불산이? 입금 불산이 단기 공사원가 3,000만 원은 이미 비용 인식했는데 신고 조정하면 무슨 불산이? 소금 불산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네들은 다음 연도에 공사 완공시 반대에 세무조정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입금 불산이 유보 발생했던 거는 다음 연도에 무슨 산이? 입금 산이 유보 감소. 송금 불산이 유보 발생했던 거는 다음 연도에 무슨 산이? 송금 산이 유보 감소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페이지 91페이지에 앞에 나온 내용들이 이제 표로 나온 거 표로 용역 제공 등에 따른 손익의 기록식이 보시면 일반적인 건설 단기 건설은 원칙은 진행 기준이고 예외는 뭐예요? 예외는
장부상 진행 기준으로 인식하면 세포도 허용하는 거죠. 그게 빠져서 지금 여기서 결산서에 진행 기준으로 인식하면 세포도 허용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원래 조정이 없고 진행 기준으로 인식했어도 또 무슨 기준으로 인도 기준으로 무슨 조정을 신고 조정을 할 수 있다. 그지? 할 수 있다. 장기건설공사는 진행 기준이고 기업회계 기준도 단기든 장기든 원칙은 진행 기준. 중소기업은 인도 기준이나 완성 기준 회계 처리를 허용하고 분양공사 등 예약 매출 아파트 분양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하기로 예약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야. 입주하기로 예약이 되어 있다. 그래서 법인세법은 원칙은 진행기준, 진행률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만 인도기준이고 기업회 기준은 인도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 자, 이자 소득 등의 기속사업 용도 이자 수익의 기록 시기 일반적인 법인의 이자 수입이자 기록 시기 우리는 여기만 보면 되죠. 여기는 시험 안 나와요. 자, 일반 법인의 수입이자 기록 시기는 원칙은 소득세법상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는 실제로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 현금주의라는 얘기입니다. 현금주의 받거나 받기로 한 날 예외적으로 기간 경과분 미수이자를 이사 수익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이를 수용해서 해당 연도에 입금 처리 할 수 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원천징수 대상 이자 소득은 입금에 해당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 이자 소득이 아닐 때에만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업회계 기준 발생주의고 조금 헷갈리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기도 정리 한번 해보면 이자 수익의 기속 시기는 원칙은 이자 소득의 기속 시기를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자 소득의 기속 시기는 현금주의라는 얘기입니다. 현금주의에서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의한 지급에 약정이 없으면 실제 지급에 이거를 지금 받기로 한 날 그치? 실제 지급은 받은 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발생주의를 원천징수 대상 이자 소득이 아닌 경우는 발생주의를 허용한다. 원천징수 대상 이자 소득이 아닌 거는 국외이자 소득 얘기하는 거죠. 그지? 국외이자 소득. 그러니까 원천징수 대상 이자 소득은 현금주의라는 얘기입니다. 약정 있으면 약정에 의한 지급이, 약정이 없으면 실제 지급이. 더 자세한 거는 우리 소득세법 가액에 나오는 거죠. 그치? 뭐 통지예금은 인출일, 상속이나 증여로 인한 경우는 뭐 상속일, 증여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상속으로 인한 경우 상속개시일, 증여는 뭐 증여개시일.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실무 시험에 1점짜리 또는 2점짜리 문제로 나올 수 있는데 은행 뭐 예금에 대한 경과이자 10만 원을 이자 수익으로 계상하다. 이자 수익으로 인식을 하고 이자 수취일은 내년 10월 30일인데 우리는 수익과 비용 무슨 주의다 보니까 발생 주의다 보니까 그치 발생주의에서 기간 경과분을 미수 수익 10만원 이자 수익 10만원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세법은 무슨 주의다 보니까 현금 주의다 보니까 2023년 10월 달에 받기 전까지는 이걸 수익으로 인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업회 기준은. 인식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정이 나오겠죠. 회사는 수익으로 인식했지만 세법은 수익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보니까 무슨 불산이? 입금 불산이 미수이자 10만 원이고 회사와 세법 간의 자산 차이 있어요? 없어요? 자산 차이. 있죠. 미수 수익이 자산이죠. 자산. 회사와 세법 간의 자산이나 부채 차이가 있으면 뭐예요? 유보가 처음에 생기는 게 유보 발생, 유보가 나중에 없어지는 게 유보 감소.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리를 그냥 여기다 그냥 같이 하는 게 낫겠다. 이자 비용 기록식이. 원칙은 현금주의입니다. 현금주의니까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의한 지급에 약정이 없으면 실제 지급에 예외적으로 발생주의를 허용하기 때문에 이자 수익하고 더 달라요. 이자 수익은 발생주의 허용이 안 되죠. 발생주의 허용되는 거는 이제 어떤 경우만 원천 이윤 대상 이자 소득이 아닐 때만 발생주의 허용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현금주의만 되는 건데 이자 비용은 현금주의도 되고 발생주의도 허용하니까 미지급 비용을 계산한 경우도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는다. 경과 이자에 대해서 미지급 비용 계산한 경우에도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92페이지에) 배당금 수익의 기록 시기는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대한 수입 시기는 소득세법상 수입 시기에 해당하는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입금을 한다. 이건 뭐죠? 의제 배당, 실제 배당, 그런 거 있잖아, 그지? 거기에 대한 기록 시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기록 시기. 그 다음에 임대료. 임대료도 현금주의예요. 임대료, 임차료의 기속 시기는 원칙은 여기도 현금주의입니다.
약정이 있으면 예, 약정에 의한 지급이 이게 이제 받기로 한 날이죠, 그지? 받기로 한 날. 약정이 없으면 실제 지급이 예외적으로 예, 임대료 또는 예, 임차료 예, 지급 기간이 예,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발생주의 강제요. 임대료 또는 임차료 지급 기간이 1년 초과하는 경우는 예, 발생주의 강제다. 예를 들어서 자 1월 1일 예, 임대차 계약을 맺다. 임대 기간은 예,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예, 2년간 예, 24개월이고요. 예, 보증금은 예, 0원이고 월세는 예, 100만 원이다. 그럼 매달 100만 원씩 주고받으면 되죠. 원칙은 매달 100만 원씩 주고받으면 되는데 임대인이 야 내가 이번 연도에 너 임대료 수익까지 인식하면 세금을 많이 낼 것 같으니까 응? 많이 낼 것 같으니까 우리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는 2023년 12월 31일 날 한꺼번에 주는 걸로 하자. 어? 이렇게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얘기야. 임대료는 임대차 만기일인 2023년 12월 31일 날 일시에 수취하는 조건이다. 그래서 회사가 임대료를 인식 안 했어요. 안 했지만 세법이 볼 때는 이렇게 임대차 기간을 임의로 조절해서 수익의 인식 시점을 임의로 조정이 가능하다면 세금을 일부분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번 연도에 세금이 많이 낼 것 같으면 수익을 줄이고 이번 연도에 세금을 적게 낼 것 같으면 그지 뭐 수익을 더 늘리고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다면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제대로 걷어서 운영할 수 없다 보니까 앞에서 나온 것처럼 세법은 무슨 주의?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의해서 이거를 만기에 받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단기분에 해당하는 것만큼은 발생주의로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원칙은 무슨 주의인데? 현금주의인데 보통은 매달 월세를 받잖아요. 매달 보통은 그지? 보통은 매달 월세 받아요. 보통은. 그러니까 만약에 발생주의 뭐지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의한 지급에 약정이 없으면 실제 지급에 이걸로 간다고 하더라도 날짜 차이가 얼마 안 난다는 거야. 만약에 이번 달 거를 우리가 계약 기간이 임대차 기간이 16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16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달 15일 날 받는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15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현금주에도 상관이 없는데 일부러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아끼기 위해서 임대료 또는 임차료 수치나 지급하는 기간을 조절한다면 세금을 적어가지고 어느 정도 인위적인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방지하고자 임대료, 임차료 지급 기간이 몇 년 초과하는 경우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무조건 무슨 주의를 강제한다? 발생 주의를 강제하니까 세법에 볼 때는 월세 100만 원 곱하기 단기분 몇 개월
1월 1일 날 계약했으니까 12개월 다 해당이 되겠죠. 그지? 예, 1200만 원을 예, 무조건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차변의 예, 미수 수익 1200만 원, 대변의 임대료 1200만 원을 인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회사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았지만 세법은 수익으로 인식을 해줘야 되니까 소득을 증가시켜줘야 되니까 무슨 산입? 입금 산입. 미수 임대료 1200만 원이고 회사와 세법 간의 자산 차이가 있으니까 회사와 세법 간의 자산이나 부채 차이가 있으면 유보예요. 유보 발생.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임대료 또는 임차료 지급기간이 수취기간이 1년 초과하는 경우. 자, 5번에 가시면 예, 기업회계 기준 및 간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성료 소득금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입금과 송금의 기록사업 연도와 자산 부채 및 자산 부채 취득 평가에 관해서 예, 일반적으로 공동타당 인정된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거나 예, 간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는 이 법 및 조특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 기준이나 간행에 따른다. 그러니까 세법에 달리 규정이 없으면 무슨 회계 기준을? 기업회계 기준을 따른다는 얘기예요. 세법에 다르게 기업회계 기준과 다르게 규정이 있는 것만 세법을 따르고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나와 있지 않은 것은 그냥 기업회계 기준을 그대로 따르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갔을까요? 여기까지 해서 예, 손익의 기록 시기는 예, 끝났고요. 그러니까 여기 아이고, 결론적인 게 맨 마지막에 나오죠. 다시 한번 입금과 송금의 기록 시기는 세법을 우선 적용하고 세법의 규정이 없을 때만 예, 기업회계 기준이나 간행에 따르도록 한다.